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하는 과학 토킹 어바웃. 안녕하세요. 파칼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실용급 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갖춘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등극했습니다. 1톤 이상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된 건데요. 앞에 붙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우주 발사체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의의가 있고 또 당연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리호의 비행 시간은 총 16분이었는데요. 그 시간을 위해 무려 12년 3개월의 연구 기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오랜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녹아 있었을까요?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있기 16년 전인 2006년 명왕성을 향해 날아갔던 탐사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 호라이즌스인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20여 년의 기획, 10여 년의 비행, 무려 48억 킬로미터의 여행, 바로 명왕성 탐사를 향한 인류의 첫 번째 미션이었던 뉴 호라이즌스호를 탄생시킨 결정적 순간들을 담은 책, 뉴 호라이즌스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여정입니다. 마지막 행성을 향했던 최초의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의 여정을 함께 떠나실 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이신 황정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이제 우주 발사체를 갖게 된 나라가 됐는데 먼저 그 이야기부터 즐거운 이야기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우주 발사체를 갖게 됐다. 우주로 나가는 것이 인류의 그 영원한 꿈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기술적으로나 또는 이외의 어떤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점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주에 뭔가를 내보내는 일이 여전히 매우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뭔가를 내보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주로 보내줄 수 있는 수송체, 타고 갈 버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주에 올려놓을 그 무엇, 인공위성, 2개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인공위성을 만든 지는 꽤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 뭔지 아세요?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1992년에 우리별 1호입니다. 우리별 1호. 이름 좋죠? 우리별 1호. 이름 이제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네, 아시는 거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별 1호. 네, 우리별 1호 발사한 지 이제 딱 1992년이니까 2022년이 되어서 만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됐네요. 만 30년의 기술을 우리가 위성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위성을 우주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 쪽에서 발사체 기술을 빌려다가 올리곤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체는 2013년에 발사 성공한 나로호거든요. 나로호의 핵심인 가장 많은 추력이 필요로 하는 1단 엔진이 러시아의 것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이 아니었었죠. 이번에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발사. 혹시 누리호 발사 실시간으로 보셨습니까? 뉴스로 나오는 걸 좀 봤어요. 저 그때 뉴스에 나와가지고. 네, 2022년 6월 21일에 발사한 누리호는 1단, 2단, 3단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사 하나, 볼트 하나 전부 다 한국인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붙는 거는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한국형 발사체로 첫 번째인 누리호가 이번에 발사 성공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위성체 기술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할 수 있지만 위성체를 우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단이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외국의 어떤 유통망을 빌렸겠죠? 그렇겠죠. 우리가 힘들여서 만든 인공위성을 배든지 뭐 비행기에 실어서 프랑스든지 미국으로 싣고 가서 그쪽 우주센터에서 발사체의 모든 중량이 다 찰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렸다가, 일정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기다리다가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돈을 지급하고 돈을 내고 저희 발사를 기다려야만 되는 입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겨우 누리호가 성공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나라의 땅에서 우리나라의 발사체로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다른 말로 우주 주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 땅에서 쏠 수 있는 능력이 이제서 확보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우리의 미래 세대한테 열린 셈이죠. 그렇군요. 말하자면 이제 우주의 주권이라고 하는 어떤 자존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의 어떤 우주 발사체의 기술을 이제 빌려서 사용을 해야만 했습니다만 그 기술을 갖게 됨으로써 말하자면 뭐 가불관계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 7번째 국가가 되면서 나머지 국가들에게 우리들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어떤 산업적인 효과라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그 시장을 이제 개척해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갖게 된 그런 그렇죠. 국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야흐로 이제 누리호가 성공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발사체 기술까지 확보함으로써 우주 산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조금 더 견고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한국 안에서도 지금까지 굉장히 미미했었던 우주 산업들이 다방면으로 산업을 넓혀가서 국내 우주 산업의 마켓도 굉장히 커지면서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뉴스페이스 시대의 황금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우주인을 꿈꿨던 우주 비행사를 꿈꿨던 뭐 저희 어린 시절에도 그런 꿈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건이 사실은 그들의 꿈을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새롭게 자라난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떤 그러한 꿈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평도 이제 넓어진 그런 또 계기가 됐었다라고 네, 생각해 볼 수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뉴 호라이즌스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여정이라는 책은 또 하나의 어떤 우주를 향한 상상력이자 영감으로서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꽤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과학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딱딱한 어떤 언어들과 그런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과학책이라고는 합니다만 과학의 소재를 가져온 일종의 드라마이자 우주 모험물 같은 그런 어떤 흥미진진한 소설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단숨에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책에 대한 소개와 이 작가인 앨런 스턴이라는 하는 이 굉장히 촉망받는 나사의 가장 유명한 우주 천문학자에 대한 소개까지 좀 곁들여서 해주시죠. 네네. 뉴 호라이즌스는 인공위성의 이름이에요. 이 책의 제목인 뉴 호라이즌스 새로운 지평선. 이름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뜻의 뉴 호라이즌스. 그리고 인공위성이 뉴 호라이즌스 인공위성은 명왕성을 탐사하는 인공위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앨런 스턴은 뉴 호라이즌스 호를 맨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그 우주 탐사를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서와 사람들을 모으고 연구팀을 꾸리고 그다음에 펀드를 따고 개발하고 발사하고 그 모든 전 과정을 함께한 맨 위에 프로젝트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이 보셨다시피 누리호의 발사도 보셨겠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정제궤도 복합 위성이나 다목적 실용위성 같이 가끔 이렇게 인공위성 발사했다는 뉴스 TV에서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로켓이 발사하는 순간에 그 화염은 단 몇 분이면 끝납니다. 눈으로 보이는 순간은 불꽃 몇 분뿐이에요. 그런데 그 불꽃 뒤에 숨겨져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실 명왕성 탐사의 경우는 수천 명이 뒤에 있었고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30년의 시간을 녹여낸 그 스토리, 이야기들. 어차피 과학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사람의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 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거의 30년짜리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공위성을 만드는 과학자인데 인공위성을 만드는 과학자가 만드는데도 수년이 걸리고 그리고 명왕성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데 비행에만 10년이 걸리고 도착지까지 도달하는데 10년이 걸리고 거기서 내려온 어떤 과학적인 의미가 있는 자료를 지상에 있는 내가 다운받아서 의미가 있는 어떤 결과물로 다시 만들어내서 그걸로 과학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논문을 만들어내기까지 30년짜리 프로젝트거든요. 네. 과학자의 경력에 있어서 전 프로젝트, 그러니까 전주기 하나 다 30년 동안 하나의 프로젝트에 헌신한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저같이 인공위성을 만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과학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과학을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읽어도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열정과 이 사람의 헌신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 30년에 걸친 프로젝트, 시간적으로는 30년이라고 합니다만 어떤 한 인간에게는 그 이 과정을 위해 이제 공부를 마친 뒤에 실제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을 때 자신의 전 생애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구 경력 전주기죠. 30년 주기면. 그렇죠. 거의 말하는 이제 30회에 돼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프로젝트에 뛰어들어서의 30년이라는 거. 네. 사실은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다 하는 것들인데 이 책의 그 출발 지점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명왕성까지 도착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신호가 끊기죠. 지난 9년 동안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도착을 며칠 앞둔 그 시기에 신호가 끊기면서 거기서부터 이 책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 그때 심장이 쫄깃해지지 않나요? 사실은 그 장면에서 심장이 쫄깃한 그런 어떤 일종의 긴장감과 함께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았냐면 이건 누군가에게 단순한 하나의 프로젝트 실패가 아니라 전 인생의 실패로서 비춰질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아주 작은, 뭐 책에도 소개가 됩니다만 그 쌀알 만한 그 파편 하나만이 날아와도 초속 수십 킬로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대포의 탄환을 맞은 것처럼 우주선이 부서질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작동을 하고 있는데 30년의 그 자신의 인생이 그 쌀알만한 좁쌀만한 그 파편 하나로서 부서질 수 있는 그 위험한 프로젝트를 30년 동안 밀어붙이게 만드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을 꿈꾸고 또 어떠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저희는 사실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이제 박사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그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명왕성은 그러니까 앨런 스턴이 명왕성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인류가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행성, 마지막 미지의 대상, 미지의 탐험의 대상, 그러니까 누구도 가보지 못한 첫 번째. 물론 보이저가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위성 중에서 가장 멀리 나가 있는 보이저 1호가 있습니다. 네. 보이저 1호도 명왕성에는 가지 않았었어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근접 조우한 다음에 지금 태양 공계면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 명왕성은 그 누구의 인류의 흔적이 닿지 못했던 마지막 남은 행성이었었고 그리고 명왕성은 어쩐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약간 조금 막내 행성 이런 느낌 귀여움 아니면 안타까움 우리 집 막둥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렇게 소중한 느낌 자꾸 귀여울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행성까지 가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일단 걸린다는 것 때문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었고 염두에 그걸 고려하기가 너무 어려운 대상이에요. 일단 내가 이거를 보통 인공위성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년이 걸리고 5, 6년이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데 날아가는데 10년이 걸리는 거를 누가 지켜보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달까지만 가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의 다누리호가 2022년 8월 3일에 발사하는데 다누리호가 달에 가는 것도 물론 일직선으로 쭉 간다면 한 달 정도가 걸리겠지만 네. 우리가 굉장히 연료를 아끼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약 6개월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제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뱅뱅 네네. 돌다가 달에 점점 원지점을 멀리 하다가 달을 포함하는 순간에 달의 중력이 갇히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연료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라서 그래요. 우주에서는 무게가 곧 돈입니다. 그렇죠. 발사 비용은 무게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게를 최소화하는 인공위성을 설계하는 중이고요, 저희가. 그리고 다누리호도 그렇고 달 탐사선도 수개월이 걸리고 화성 탐사도 최단 코스로 가도 9개월이 걸려요. 9개월 정도면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참을만 하겠는데 그렇죠. 이건 뭐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 걸리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기다려줄까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였어요. 일단 결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한 가지. 네. 10년, 20년 걸려서 결과를 볼 때까지 누가 살아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작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왕성에서 진짜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명왕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가 만든 인공위성이 명왕성에 가서 소중한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보내왔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할 만한 사람들, 과학자 소사이어트가 명왕성은 굉장히 작았어요. 명왕성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숫자가 그야말로 숫자가 연구자들의 숫자가 달의 자료를 분석할 사람들과 화성을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와는 비교가 안 되게 숫자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접해 있는 어떤 행성들 우리가 이제 소위 도달할 수 있는 행성들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하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 행성에 대한 연구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렇죠. 명왕성의 자료를 분석해서 논문을 쓸 수 있는 과학자의 숫자가 10명이라면 달이 100명, 화성이 1000명이면 이 미션을 결정해야 될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연구 더 많은 개발자들이 성과가 예상되는 쪽의 연구 개발비를 먼저 선투자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래야 광고도 되고 시기적으로도 가시성도 좋고 홍보도 해야 되고 나사 입장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몇 번이나 명왕성이 물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제안서가
이게 선정된다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명왕성, 인류가 아직은 또 한 번도 도달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한 어떤 탐구. 네. 사실은 과학과 인류의 어떤 문명의 발전사는 바로 그 상상과 탐구, 호기심에 의해서 동력을 얻어서 만들어져 온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아직도 잃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몇몇 그 파이오니어들, 이 선구자들에 의해서 사실 이제 명왕성이 지난 30여 년에 걸친 그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순간을 이 책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30년이라는 시간과 관련돼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또 하나 여쭤볼까 합니다. 저는 과학자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냉철한 어떤 이성과 정말로 그 정밀한 계산을 통해서만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줄 알았는데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 이 명왕성 프로젝트에 대한 그 이제 계속 유지 여부, 지속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SSES 뭐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더군요. 이 작가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치 그 요다가 등장하는 제다이의 기사들 회의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본다라면 마치 그 로마의 원로원 회의 같은,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돼 있는 이런 위원회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을 때 도널드 헌텐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가 많은 과학자, 좌장격인 과학자가 일어나서 실용을 넘어선 무엇이 분명히 있다. 과학이잖냐. 그냥 하자라고 하면서 그 순간까지의 많은 그 계산과 어떤 효용성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어떤 기준을 다 뒤집어 엎은 채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될 때 나는 어쩌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야만 한다. 그것이 과학이다라고 주장하는 장면은 마치 영화 속의 하이라이트 장면처럼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과학자들은 그런 판단들을 내릴 때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제가 이제 인공위성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제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제 연구 경력에 있어서 첫 번째 인공위성이 2003년에 발사한 과학기술위성 1호였어요. 네. 이게 우리별 시리즈 위성의 네 번째 위성인데 2003년에 러시아에서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성공적으로 했고 무사히 자신의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동력이 꺼진 상태로 우주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두 번째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고 플라이 모델 개발이 완료되었고 2023년에 내년 2023년. 초에 발사합니다. 2003년에 한 대, 23년에 한 대. 그 다음 인공위성은 그러니까 제 연구 경력에 있어서 우주 탐사 미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해볼 수 있는 게 몇 번의 기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또 이제 다른 탐사, 그러니까 달에 갈 다른 탐사 계획도 세우고 있고 라그랑지 포인트 L4의 탐사선을 보낼 기획도 우주 탐사 미션 기획도 현재 진행 중인데 이걸 현재 기획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제안서를 쓰고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제가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걸 개발을 끝까지 지켜보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겠고 이게 출발해서 도착해서 데이터가 내려오는 때까지 또 많은 단계들이 기다리고 책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통신이 끊기면 끝이에요. 인공위성이 우주로 날아가다가 통신이 끊기면 해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책에 기록된 것 중에 빛의 속도로 가도 9시간이나 돼야 통신을 할 수 알 수가 있다라고 없어요, 하는. 이거는. 네. 뭐 어떻게 그러니까 우주로 간 다음에 손 써볼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내가 그 방향으로 방향성만이라도 맞춰놔야 제가 한 발을 디뎌야 그 다음에 후배든 제자든이 그 다음 두 발을 딛고 세 발을 디딜 무언가가 생기는 거라서 네. 그 첫 발을 제가 디뎌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주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경력에 있어서 제가 그 연구 성과의 과실을 따먹기는 어려울 거예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끝까지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발을 담궈 놓으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질 동력을 내가 만들어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해보는 거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어서 나가면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미션이 계속 이어질 거고 30년짜리 프로젝트도 가능해질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또 하나가요. 이 앨런 스턴이 드디어 이 명왕성으로 향하는 이 뉴 호라이즌스가 발사되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어떤 임무를 잠깐 방기한 채 헤드폰을 벗어던지고 유일하게 열려 있는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나가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우주선의 발사체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존재하면 안 되는데 이 발코니에 나가서 그 광경을 쳐다보다 들어옵니다.
저는 사실 이런 30년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야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보는 이야기지 저의 인생에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 앨런 스톤이 느꼈을 어떤 감동과 기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이제 그 해제하신 그 황 박사님 같은 경우 바로 그 장면에서 가장 많은 그 폭풍 눈물이 나오는 제가 앨런 스톤에 빙의해가지고 그 장면에서 막 눈물이 줄줄줄줄 이렇게 나옵니다. 네, 회원과 함께 네. 바로 그 한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네, 네. 인생의 가장 강렬한 그 한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쌓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인공위성만큼은 어찌됐건 2023년에 꼭 그에 발사 대해 성공해야 될 텐데 간절하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7번째 발사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다시 이야기의 어떤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 한 명의 어떤 위대한 천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명왕성의 최초의 발견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이드 텀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이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오직 자신의 호기심을 통해서 책을 보고 연구를 했던 심지어는 이 책의 일화 중에 보면 보다 정밀하게 우주를 보기 위해서 렌즈를 자기가 직접 가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네네. 그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우주를 관측하면서 이제 명왕성을 찾기까지 그 고단한 어떤 여정 같은 것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오직 자신의 감각과 계산 능력만을 믿고 몇 년에 걸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망원경의 앵글을 맞춰 이제 계속 사진을 찍는 그 무한 반복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드디어 명왕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의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바로 이 명왕성으로 향하는 뉴 호라이즌스가 발사될 때 클라이브 톰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그의 딸에 의해서 유골이 전해져서 비행기에 실립니다. 그리고 명왕성을 향해 가는 그 우주선에 그 이제 유해가 실리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이건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서 약간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뉴 호라이즌스 이 책 전체에 있어서 가장 영화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공위성을 만들고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일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술적이고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굉장히 하이엔드급이에요. 가장 최첨단의 과학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과학기술의 집약체가 인공위성과 발사체입니다. 네. 그래서 우주로 뭔가를 보내기 위해서 어떠한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해서 우주로 보내는 모든 것에 가장 그 큰 제약 조건이 뭐냐면 무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무게입니다. 우주에선 무게가 돈이라고 무게가 돈이. 하셨잖아요. 무게와 또 하나 전력이거든요. 전력.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전자제품이에요. 전자제품은 전원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자제품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게 할 것인가, 전력을 언제까지 생산하게 할 것인가, 미션의 기간이 정해지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히 크리티컬한 그 변수가 결정되어 있어서 무게 변수 안에서의 마진을 허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꼭 필요한 구성품들로 무게 조건을 철저하게 매우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되게 계산하고 꼭 필요한 성분들만 넣고 있는데 만약에 유골함을 넣었다고 한다면 그 무게만큼이 초기 설계에 들어갔었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나중에 결정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무게 전체는 처음에 딱 결정이 되고 그 디자인과 모든 게 초기 설계가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이거는 정말 앨런 스턴이 그러니까 과학자이지만 굉장히 인문학적 감성이 풍부한 과학자가 아니었었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나.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우와 하게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의 누군가를 죽음을 애도하고 추도하는 방식을 아마 생각해 본 사람이 없을 텐데 앨런 스턴이 지금 그걸 해냈고 그걸 함으로써 명왕성을 사랑하는 모든 일반인들의 애틋함과 지지 그리고 뉴 호라이즌스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지 기반을 한꺼번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얻은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약간의 이런 과학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었어도 이렇게 인문학적 감성 한 스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앨런 스톤은 과학자로서 굉장히 뛰어납니다만 마케터로서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몇몇의 위기 속에서 예산을 따오는 방식이라든지 또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 사실 이제 미국인들이 가장 그 즐거워하는 것들이 또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드라마잖아요. 뭐 프로야구 선수들의 영구 결번이라든지 그렇죠. 최초의 메이저리그의 흑인 선수라든지 네. 이런 자신들의 어떤 히스토리를 가져다가 계속해서 어떤 그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은 그 무게조차도 예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예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명왕성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예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드라마는 정말로 이 책에서 어떤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도 읽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유기물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인공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얼마짜리 프로젝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과 시간을 들인 프로젝트인데 실수할 가능성을 0.0000001%라도 낮춰야 하거든요. 거기다가 화학 물질을 넣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유기물을 지금 넣었단 말이죠. 네. 굉장히 큰 결정을 하신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또 그 대목을 읽고 나서 과학자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참 여러 번 바뀌게 돼요. 사실 이게 칼 세이건의 그 유명한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그 이제 표현이 너무 일반화됐습니다만, 이 우주선이 지구의 궤도 바깥으로 나갔을 때 사실 이제 카메라 방향은 우주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돌리는 데만 해도 뭐 예산이 뭐 몇 억이 깨진다고 네,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카메라를 거꾸로 돌려서 우리의 지구와 태양계를 찍어야 된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또 얼핏 보면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데 그것을 또 용인하고 받아들여주는 어떤 나사라든지 또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철학 같은 것들 그것이 과학을 넘어선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그 어려움들을 뚫고 결국 30년의 프로젝트가 또 완성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유라리스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웠고 네. 진행 과정 내내 그러니까 비행 기간이 그러니까 2006년 1월에 발사해서 2015년 7월까지 만 9년 5개월의 비행을 견뎌내는데 그 순간순간에 그 비행을 결정하기로 했던 그 위원회들은 몇 번이 바뀌었을 거고 네. 돈을 주기로 결정했던 보직자들도 몇 번이 바뀌었을 거고 실무자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정부 관계자들 다 바뀔 텐데 그거를 견뎌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지지자들과 우군들을 계속해서 지지하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일이었거든요. 본인이 뭐 말하자면 게시판에다 글 올리고 편지 쓰고 여러 가지 네네, 일들 여러 가지 하거든요. 일들 다 해야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명왕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러니까 아마추어 단체도 만들고 일반인들의 모임 계속해서 일반인들을 향한 대중광연과 저서와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접점을 넓혀가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명왕성을 일반인들도 사랑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매우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었고 본인도 애정하지만 주위 사람들도 애정할 수 있게끔 같이 끌고 가주는 건 능력이라서요. 네, 바로 그런 어떤 여러 사람들의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었다. 이 사실 이제 책 뒷부분에 가면 이 명왕성으로 향하는 뉴 호라이즌스의 이제 발사와 함께 그 도착을 이제 즐기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러브 액츄얼리에 나왔던 빌 나이 같은 배우도 있고요. 또 퀸의 그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실제로 이제 그 천체 물리학을 네, 공부를 했다라고 천체물리학자고요. 하죠. 이 브라이언 메이 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뛰어난 공학도였기 때문에 자기 기타도 자기가 만들었어요. 아 정말요? 바로 그런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실제로 그들을 어떤 통한 홍보의 효과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어떤 또한 이제 그 작업들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해나가는 걸 보면서 이 과학자라는 그 임무가 단순한 연구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가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과학자들이 계속 이 분야에서 어떤 연구적 성과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 참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앨런 스톤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까 대중강연도 열심히 하시고 일반인들한테 명왕성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가치, 그러니까 그게 왜 소중한지, 그러니까 명왕성에 가보지 못했다면 명왕성을 우리가 지상에 있는 망원경으로 끌어당겨서만 봤으면 한 점으로 끝났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인공위성을 보냄으로 해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장소로 실제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설득하는 과정을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과학자의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지치지 않을 반복입니다. 매일 어차피 똑같은 실험을 해야만 해요. 매일매일이 실패의 연속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것이 제일 중요한 덕목인데 앨런 스톤은 지치지 않고 똑같은 말을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명왕성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행성인지를.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실험실에서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실험을 지겨워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끈기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지구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걸 앨런 스탄이 굉장히 잘 해냈어요. 30년 전 자기 연구 경력을 다 걸고 뉴 호라이즌스를 성공시킵니다. 네.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은 바로 그 반복을 견뎌내는 끈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죠. 해보게 됐는데 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프랑스의 파리나 영국의 런던을 누군가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그것은 비현실적인 상상의 공간에 있지만 사진 기술이 발전하고 여행이 일반화되고 그래서 최근에 SNS에 누군가의 사진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하면 누구나 현실적인 욕망을 품게 되고 거기 꼭 가보자 하는 어떤 그 바람과 함께 그리고 또 어느 날 결국 그곳에 도착해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주라는 영역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애정을 하고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계속해서 생각하면 거기에 가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할 거고 이번에 누리호의 발사체 사업단에 실제로 발사체를 만들었던 과학자 중에 한 명은 나로호에 2013년에 나로키드 그때 고흥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발사 장면을 아빠랑 같이 봤던 소년이 과학자가 되어서 누리호의 발사체를 만듭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것을 욕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네네. 사실 최근에 그 제임스 웹이 보내오는 그 정말 컬러풀한 그 우주의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을 살다 보니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있을까? 더군다나 과학이라든지 뭐 인문 이런 곳에 이런 어떤 학문 속에서 그 사진에 정말 매료당해서 며칠을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이 지구 바깥에 대기를 나가면 저토록 아름다운 우주들이 있구나.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내 인생에선 저곳에 가볼 수 없을 테니. 건강 관리를 열심히 꾸준한 운동과 함께. 알겠습니다. 자,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와 어떤 그 흥미로운 드라마들 그리고 결코 지치지 않은 과학자들에게 또 하나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이 책 안에 있었습니다. 명왕성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이는데 영어로는 플루토라고 이제 부르더군요. 이 태양계의 여러 가지 어떤 행성들의 이름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온 뭐 마르스라든지 뭐 주피터라든지 어떤 네. 신화 속의 인물들을 이제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클라이브 톰보가 발견을 했을 때는 이것은 그냥 행성 X,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무엇이라고 명명이 돼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성에 이제 이름을 붙이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이제 보내오게 되죠. 그런데 11살 된 한 소녀의 영국계 소녀의 편지가 이 명왕성의 이름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플루토. 말하자면 이제 그 그리스 신화 속에서 지옥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의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그 위성의 이름을 붙일 때 그 플루토에 관련된 것들로 다 붙이더라고요. 뭐 지옥에 강의 스틱스도 붙이고. 네. 그래서 결국 그 발사가 성공하고 그 명왕성에 도착했을 때 그 미국의 락 밴드인 스틱스의 멤버들이 와서 그걸 이제 보고 있는 장면들도 막 등장을 해서 제가 막 웃음이 터졌던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직접 인공위성을 이제 설계하시고 또 그것을 만드시는 자리에 계시니까 인공위성 이름 하나를 지을 때도 정말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일화라든지 재미있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다면. 네네. 지금 명왕성을 맨 처음에 이제 망원경으로 관측한 클라이드 톰보 천문대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대학도 나오지 못했던 그냥 천문대 밤 야간 관측. 그러니까 저희도 한국천문연구원도 보현산에 그리고 국립소백산에 국립천문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 국립천문대 망원경을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밤낮없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매일매일의 똑같은 사진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반복감에 지루함을 견뎌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이나 이제 초중고 학생들한테 강연을 할 때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과학자의 덕목 중에 제 1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사님이 오늘 이야기해 주신 걸 보니까 실패를 견뎌내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실패를 견디는 거는 이제 좀 나중에 견뎌도 되는데 실패는 어차피 이제 성장한 과학자가 매일매일 겪어야 되는 그러면 일이고 거절을 견뎌내는 제가 첫 번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첫 번째 반드시 학생들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생각은 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 의심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얘는 이렇고 이건 고체 발사체는 이렇고 액체 발사체는 이렇고 이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누리호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저명하고 권위가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한 번은 의심하고 받아들이세요. 절대 한 번에 그렇구나 하지 마세요. 의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 사실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세계 안에서만 맞는 거고
우리가 발견한 그 사실들 안에서 세워놓은 학문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명왕성을 맨 처음 발견했을 때 처음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그냥 행성 X, 내가 발견한 게 이게 행성이 맞나? 잘못 봤나? 먼지가 묻었나? 이렇게 의심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데이터 축적되고 반복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야 자기가 논문을 쓰고 그럼 다른 과학자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도 똑같은 현상을 확인하고 검증해서 누가 봐도 똑같은 사실이 관측이 되었을 때 네. 그때서야 이름을 붙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성 S가 아니라 무엇인가로. 그 부분이 중요하고 의심하라라는 게 과학자의 첫 번째 덕목이고 그리고 플루토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계기도 사실 어떤 미지의 행성이 발견되었을 때 그 행성에 대한 애정을 갖게 만드는데 본인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행성이 있다라는 것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다누리호도 그렇고 누리호도 그랬고 나루호도 그랬습니다. 대국민 공모에서 저희가 선정한 이름이에요. 다누리도 대학생이 만드는 이름이고 달을 누리고 오라는 뜻의 다누리. 저희끼리는 달을 누리고 오라라는 뜻인데 야, 다 누리자 라는 뜻으로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 복합적인 거죠. 해석이 중의적으로. 가능하고 예.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그 이름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데 어떤 행성으로 뭔가 갈 때 이번에 이제 화성에 가는 로버 인제니어티랑 퍼서비어런스 고를 때도 네. 전 미국 전체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이름을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이름을 공모한 거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명왕성에 뭐 인공위성을 보내는 거나 아니면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다는 거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만약에 그 이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봤다면 다를 거예요. 그게 가는 순간과 발견하는 순간과 그 이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족들과 친구들하고 의논했을 수도 있겠죠. 술자리에 한 번쯤은 네. 이름 어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전 국민적으로. 한 번은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게. 그리고 그 이름이 결정된 사람은 어떨까요? 평생 그 이름을 잊지 않을 거고. 그렇죠. 이 책 안에도 나옵니다만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이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고 그 행성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행성을 보러 가는 모든 인공위성에 대해서 무한 애정을 갖게 될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럴까요? 그 사람의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도 다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이런 식의 대국민 홍보를 나사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죠. 네. 어차피 인공위성을 만들고 우주 탐사를 하는 일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일이고 이게 사실 국민 동의가 안 되고 또 국민 동의 하에서 여러 어떤 그 결정기관이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게 이 모든 일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리고 누리호에도 당연히 칼럼니스트 우리 모두의 세금이 들어있는 일이라서 실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과정까지도 모두 다 알게 하면 그 실패까지도 그 이유가 있으면 괜찮으니까 그런 면에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현장에 나가서 자기가 하는 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 하나의 과학적인 어떤 발견과 그 발견을 통한 어떤 새로운 도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것들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어떤 메커니즘 하에서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학이 과거로서만 존재할 수 없는 것, 그 안에는 꿈과 같은 어떤 추상적인 감정들도 담겨져야 되고 아주 정밀한 계산도 있어야 되고 또한 효율성에 입각한 어떤 예산도 받아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세계 7번째 그 우주 발사체를 갖게 된 우리나라의 그 역사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경제대국 뭐 10개국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만한 기술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사실 하나의 드라마처럼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과학 이야기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개 이렇게 체크를 했던 게 있어요. 일단은 그 명왕성의 공전 주기가 무려 248년이라는 얘기를 처음 알았습니다. 와, 우리 1년이면 이제 한 바퀴 도는 거로 돼 있는 건데 248년 동안 돈다. 그리고 남극과 북극에 가면 1년에 뭐 몇 주씩 몇 달씩 그 밤과 낮만 이제 그 지속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생각해봐라. 공전을 248년 한다라면 명왕성의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 낮과 밤이 무려 몇십 년씩 계속되는 지역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뉴 호라이즌스의 이제 발사 시기를 잡을 때 좀 더 미루자 하는 의견과 지금 당장 발사해야 된다. 물론 이제 몇 개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어떤 그 회의들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몇 년 늦게 되면 9년에 갈 수 있는 걸 14년에 걸쳐 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명왕성의 그 이 말하자면 표면이 지금 보내면 75%를 볼 수 있지만 좀 늦으면 60%, 어쩌면 50%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말로 그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이걸 이제 설득의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목소리에 실어서 결국 이제 발사를 그 추진시키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게 이제 목성의 인력을 사용해서 또 네, 연료를 네. 줄여서 이제 묘항스까지 날려보내는 이런 방식들이 나오거든요. 그 방식 이해가 될 듯하면서 사실 과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흥미롭다 정도에서 멈추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 네네.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성 탐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중력 도움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중력도. 네네 영어로는 스윙 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보이저 그러니까 가장 인류로부터 가장 멀리 나가 있는 인공위성인 보이저 1호가 1977년 발사했는데 반드시 그때여야만 했어요. 그랜드 투어를 하려면 그때 77년, 78년 그 윈도우 열렸을 때만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시작한 건데 이게 행성이 이렇게 일자로 쓰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쭉쭉쭉쭉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딱 일자는 아닌데 돌면서 그 위치에 갔을 때 얘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는 모든 주기를 다 계산을 해내서 돌고 그다음에 그다음 행성에서 붙잡혀서 이렇게 다시 중력으로 돌려서 원판을 던지듯이 이렇게 다시 더 멀리 돌릴 수 있는 원심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게 궤도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다누리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일직선으로 쭉 가게 되면 연료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무게가 500kg 또는 600kg짜리 지금 인공위성인데 만약에 일직선으로 쭉 가게 되면 그러니까 1000kg짜리에서 900kg의 연료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가게 되면 어떤 타력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력으로만 힘만으로 가야 자력으로 되니까. 뒤로 가스를 뿜어내면서만 가야 된다 그러면 지구를 출발할 때 가지고 가야 되는 연료가 인공위성 전체 몸체의 9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걔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탑재체라고 얘기하는데 네. 탑재체 무게가 거의 없이 할당되는 거 없이 그러면 거의 깡통인 상태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가는 걸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를 해내려면 뭐가 안에다 관측기가 있어야만 하는데 관측기의 무게를 많이 확보하는 게 과학자들이 원하는 바인데 그러려면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연료의 양을 최소화하는 게 당연히 가성비 측면에서 최고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돌아 나가면서 한 번씩 중력 도움의 힘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행성의 도움을 받아서 행성이 확 잡아당겼다가 떨어뜨릴 때 다시 던져주는 이런 효과. 그러니까 야구공을 던지는 것처럼 바깥으로 던져주는 힘으로 더 멀리 나갔다가 이렇게 중력 도움의 힘을 받아서 점점 더 멀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행성 탐사가 대부분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출발할 때 모든 연료를 다 싣고 가는 건 무리예요, 사실. 발사체가 거기까지 인젝션을 해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그럴 만한 힘 있는 발사체는 현재 아직 어떤 없습니다. 화학연료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기가 네, 쉽지가 가기 않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겨우 이제 저궤도에 1.5톤 무게밖에 못 올려놓고 있고 더 멀리 가려면 더 큰 추력의 발사체가 필요하고 발사체에도 굉장히 그런 힘들어지죠 이제. 그렇죠. 네네.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중력 도움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행성의 궤도 설계를 하고 있고 뉴 호라이즌스도 딱 그때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성을 지나가는 경로에서 목성이 그 위치에 와야 할 때를 맞춰서 네. 여기서 발사를 하고 얘는 돌아오고 이럴 때 만나줘야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 서커스에서 보면 공중전회를 뛸 때 비슷하네요. 앞쪽에서 오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야 인생이 타이밍. 원래 그걸 정확하게 맞춰야 그걸 잡고 뛰어야 돼요. 뛰어서 그 그래야 동료로 다시 돌아와야 네, 되니까. 멀리 나갈 수 있는 힘을 네. 잡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손잡고 뛰어가야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서 그 방식으로 또 뛰고 널뛰기 하듯이 점프 도약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손쉽게 갈 수 있게 도움 닫기가 필요한 거예요. 네. 네, 멀리 뛰기 할 때 도움 닫기가 필요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어쩌면 그렇게 정밀할 수가 있습니까? 뭐 제가 책의 인용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이거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골프공을 던져서 조그만 우유팩을 맞춘 것 같은 그 정도의 정확도가 나와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주 정밀한 계산 하에서 이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전역학의 계산이 필요하고 이제
혹시 영화 히든 피겨스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히든 피겨스의 그 계산하는 여자 컴퓨터들 보이시잖아요. 네. 그거 처음엔 다 수동으로 계산을 했고 IBM 컴퓨터를 손으로 능가하는 세 명의 여성.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네. 여성. 그러니까 여성이 수학을 못한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에 깨졌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버지니아 울프 같은 그 작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도 일정한 정도의 수입과 조그만 방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면 여성들이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제가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국 바둑 기사들 세계 최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남자들에 비해서 좀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그 남자 기사 숫자와 여자들의 기사 숫자를 비교해 보면요. 절대 밀리지 않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고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우리가 이제 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과 정밀한 계산을 요하는 과학자들이 13일의 금요일이라고 발사를 안 합니까? 그 부분도 재미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넣고 전원을 키는 날인데 네네 13일의 금요일이라고 저는 이 대목에서 빵 터주는 정말 빵 터졌어요. 실수를 그냥 푸훗 이렇게 나오죠. 푸훗 이렇게 나오는 포인트죠. 정말 그러나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제가 그런 미신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네. 이제 실제로 그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 탐사했던 게 소련의 유리 가가린인데 네, 유리 가가린. 유리 가가린이 이제 유인 우주 탐사 맨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로켓까지 갈 지상에서부터 이제 로켓이 세워져 있는 데까지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 중간에 한 번 딱 서가지고 중간에 차를 멈추고 이제 소변을 차 앞바퀴에 누고 그 다음에 탔는데 누구도 사실 그때 그 기술로는 유인 우주 탐사가 성공하리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그렇죠. 첫 번째 비행에 한 번만에 성공합니다. 단 한 번의 시도에. 우주에서는 사실 인공위성이든 발사체든 단 한 번에 시도하는 일은 기적에 가까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네, 미지의 맞아요. 공간이니까. 우리가 저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서 모든 변수를 제거했다고 생각하지만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소련이 그걸 해냅니다. 그리고 유리 가가린이 돌아와서 완전히 영웅이 되죠.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파랗다. 지구는 파랗다. 네, 지구는 푸른빛이었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가가린이 단 한 번의 성공을 그걸 유리 가가린의 이제 가호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모든 우주인이 그러니까 소유주 2 발사체를 타고 우주로 나가는 모든 우주인들은 중간에 승용차 굳이 안 쉬어도 되는데 중간에 한 번 쉬어서 자동차 앞바퀴에 소변을 누고 나가는 그런 전통이 생긴 거예요. 프로야구의 감독님들이 연승을 하면 속옷은 안 갈아입으신대요. 그런 거죠. 그런 징크스가 있다고. 지기 전까지는 안 갈아입으신다고. 고등학생 수험생들이 뭐 일주일 내내 이제 기말고사 시험 내내 머리도 안 감고 샤워도 안 하겠다 이런 그런 비슷한 징크스가 있는 거죠. 네. 시험 볼 때까지 난 절대 안 씻어. 한 달 내내 안 씻어.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만큼 간절함의 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빵 터지긴 했습니다만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꼭 그날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굳이 그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다 조금이라도 찜찜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능성을 그러니까요. 없애고 싶잖아요. 네. 네.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그러니까 내일 하자 이건 아니고 그냥 야, 그 점검 잘 된 거냐? 한 번 더 해보지? 라고 해서라도 꼭 그날이 아니라면 굳이 그날이 아닌 날을 선택하고 싶은 그만큼 엄청난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말도 못할 간절한 어떤 네. 성공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0.0000001% 그 정말 1000만 분의 1이라도 절대 그 실패할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고 싶은 게 개발자의 입장인데 그렇게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13일의 금요일이 아니라 하다못해 식사를 하다가 수저 하나만 잘못 떨어뜨려도 오늘 꼭 가야 되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못 떨어뜨리고 못 깨지고 이러면. 마지막 에피소드로 등장을 하죠. 네. 하필 그날따라 왜 펜에 잉크가 떨어졌단 말인가 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실은 펜에 잉크가 떨어졌다고 비행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만 그 장면에서 이가 만약에 잘못된다라면 바로 그 한 장면이 굉장히 자신의 어떤 인생에 오래 남게 될 그런 그렇죠. 장면들이 계속 무의미한 장면들이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이런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이 프로젝트를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중압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공에 달려있는 모든 연구자들의 희망이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뉴 호라이즌스를 지지해주고 있는 모든 일반인들의 희망이고 그 희망이 단 한순간에 내 결정으로 뭔가 틀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엄청난 중압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며칠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날따라 저희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별일 없니? 그래서 네, 별일 없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야,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라고 하셔서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아이 그런 얘기 하냐고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일이 있으면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나서 하루 종일 이제 신경이 쓰는 그런 어떤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해프닝이 있었는데 아주 작은 일에도 그런데 30년에 걸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그 우주과학자라고 해서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네, 맞습니다.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어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인공위성 스나이프 도요셋 프로젝트도 플라잇 모델의 개발이 끝났는데 이게 발사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발사장에 가야 하고 발사되고 통신을 돼야 되고 얘가 무사히 사이언스 데이터를 나한테 내려줘야 하고 앞으로 남은 단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조마조마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박수 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 궤도에 갔습니다. 해도 박수 치지 않고 네. 언제 박수를 치나 저도 사실은 여러 발사체들의 어떤 실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봤는데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일반인들은 쳐요. 일반인들은 올라가면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 관련된 과학자들은 언제 치나 봤더니 첫 통신이 왔을 때 그때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번에 누리호 2차 시험 발사 때 우리나라가 만든 인공위성이 5기가 실렸어요. 네. 네, 큰 위성, 모 위성이 180kg짜리 위성 하나와 가짜 위성들이 있었죠. 큐브 위성 4개가 실렸습니다. 네, 그 이제 3류짜리. 무게를 다... 아니요, 그건 진짜 위성이에요. 아, 진짜 위성이에요? 작은 위성들 4기가 실렸어요. 아. 그 작은 위성 4개는 조선대와 연세대와 서울대와 카이스트 대학생들과 대학원생 팀에서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공위성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만들었던 학생들과 그 교수님들은 피를 말리는 6월, 7월을 보내네. 지금까지도 지금 통신이 4기의 인공위성 중에 3개가 실패하고 1기만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궤도를 잘 아직까지 잡지 못한 궤도에까지는 건가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양방향 통신이 되어야 그 다음이 있거든요. 통신이 되어야 아마 그 다음이 있는데 통신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통신이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통신을 시도합니다. 받아라 좀 받아라 이렇게 좀 받아라 제발. 아, 그 무생물인 위성에다가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통신계가 될 때마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 받았다는 수신이 될 때까지 통신계에서 나한테 신호를 보낼 때까지 무한 반복할 거예요. 절대 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 제가 이제 거꾸로 알았군요. 이제 4개가 진짜 위성이었고 무게를 맞추기 위한 이제 더미가 하나 있어요. 더미가 하나 더 네. 들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진짜 위성 5기가 실려 있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 책에서의 일화가 또 하나 떠오르네. 그 앨런 스톤이 비행체를 이제 쏘아놓고 나서 가라 베이비야 가라 네네. 아가야 가라 제발 좀 하면서 그 자신의 어떤 염원을 네. 담아내는 그 장면들 정말로 하나의 드라마란 무엇인가를 매 순간 하이라이트처럼 다가와서 뭉클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거대한 성공을 향해서 드디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행기가 우주를 향해 날아갔는데 7개월 만에 이 명왕성이 행성주의를 박탈당하는 이제 사건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아마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면 도대체 이게 뭐가 되는 건가요? 이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인류가 아직 가보지 못한, 말하자면 이제 직접 가본 건 아닙니다만 인류가 아직 탐사를 시작조차 못해본 마지막 행성에 가겠다라고 뉴 호라이즌스를 보냈는데 행성의 지위가 박탈당하면 이게 행성이 아니네. 그러네. 이건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행성 탐사라고 이렇게 달고 갔는데 행성이 아니래. 이거 어떻게 하나? 굉장히 지금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출발한 다음에 이게 결정이 되죠. 네.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명왕성의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결정을 한 게 국제천문연맹 총회예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제 천문학자들의 올림픽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 학술 대회에서 세계 천문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행성의 조건, 자격 조건 같은 걸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명왕성의 행성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회의는 계속해서 있었었고 박탈해야 된다는 논의는 굉장히 오래된 논의였는데 그 즈음에 해서 명왕성과 비슷한 무게, 명왕성 궤도 주변에서 다른 많은 작은 행성들이 발견이 됩니다.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행성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본인이 어느 정도 무게가 되어서 중력이 어느 정도, 모든 무게가 있는 물체는 중력이 있어요. 주변에 네.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잖아요. 지구도 그래서 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달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만약에 명왕성이 행성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 궤도 주변을 깨끗하게 쓸어버려야 돼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다 잡아당기고 잡아당기거나 나가 있거나 음. 자기가 가는 궤도에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중력이 있어야만 했는데 명왕성의 궤도는 그 바로 앞에 있는 해왕성의 궤도를 들어왔다 나왔다 나왔다. 합니다. 이게 자기가 무게가 얼마 안 되니까 해왕성에 잡혔다가 나갔다가. 나갔다가 하고 명왕성과 비슷한 무게의 다른 소행성들, 외행성들이 주변에 많이 관측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백 수천 가면서도 개가. 막 관측이 되잖아요. 네. 4개다 5개다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러니까 이게 애매해진 거예요. 명왕성을 행성의 지위로 그대로 두자니 그 즈음에 이제 관측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만한 정도의 크기와 무게가 되는 모든 행성들을 전부 다 행성이 되면 뭐 수백 수천 개가 다 행성이 되게 생긴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얘를 제외를 하고 해왕성까지를 행성으로 하자라는 것에 국제천문연맹 총회에 모인 세계 천문학자들이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네. 그 결정이 내렸다는 걸 앨런 스턴이 나중에 알게 된 다음에 굉장히 애석해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명왕성의 행성의 지위를 복원해달라라는 투서를 막 보내고 있어요, 나사에. 그 나사가 결정할 일 아니고 이번에 2022년 8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지금 백스코에서 국제천문연맹 총회가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총회가 하는군요. 열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치했어요. 부산에서.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2주간 열리는데 억울하시면 그때 오셔서 명왕성을 살려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어내시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과학적으로는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당하는 게 맞았다. 합리적이었다,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들 마음의 행성이죠. 한용운 시인의 님의 지붕이 떠오르는군요. 우리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그래서 많은 소년 소녀 아이들이 그 명왕성을 예뻐하기 때문에 우리 작은 행성, 아기 행성, 뭐 태양계의 제일 막내 아기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아마 애정을 또 하나 갖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명왕성에 근접했을 때 뉴 호라이즌스가 그 어떤 보내온 사진을 보고 나서 사진 보셨어요? 네, 저 이 책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네네. 저 인터넷에 좀 찾아서 봤는데 한 이 그 관련자가 하트 모양 같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네네. 회자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모았고 또 그것으로서 이제 명왕성이 이제 캐릭터라이즈되는 그렇죠. 하트의 행성으로서 캐릭터라이즈되는 명왕성이 우리한테 하트를 품고 있었어요. 하트 이렇게 하트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하나의 행성을 단순한 그 무생물의 행성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처럼 그렇게 대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애정을 품게 만들고 또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그게 그런 되게 행위들.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 하트 모양의 평원 이름이 있어요. 스푸트니크 평원이거든요. 스푸트니크 평원. 그러니까 뉴 호라이즌스도 인공위성이라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할지 과학 목적이 정확하게 설계되었었고 그다음에 표면이나 대기질을 분석할 수 있는 과학 탑재체들을 정확하게 정말 철저하게 계산해서 싣고 간 탑재체들이 그 부근에 이제 스푸트니크 평원이 있는 그 하얀 쪽은 뭐 N2가 많고 다른 쪽 지질에는 O2가 많고 이런 걸 정확하게 찍어냈단 말이죠. 네. 그거를 이제 형상화해서 색깔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하트로 표현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과학적 사실과는 별개로 무한 애정을 품게 하는 그런 마케터로서의 좀 그런 면모도 좀 있죠. 그래서 명왕성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뉴 호라이즌스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과학과 함께 손을 잡을 때 네. 더 많은 어떤 발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의 뒷면이라고 하잖아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이라고 네, 하는데 네. 사실은 그 표현 하나가 가져온 여러 가지 어떤 관심들과 그 문화적인 어떤 말하자면 창작품들이 생기거든요. 핑크 플로이드의 그 유명한 음반이 바로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이라고 네. 하는 달의 어두운 뒷면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운 어떤 음모론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래서 달에 대한 어떤 호기심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래서 누구나 달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오니까 바로 그런 것이야말로 또 과학의 어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들에게 제공되어야 될 즐거운 이야기들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뉴 호라이즌스가 책이 참 특별하고 굉장히
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사람의 곧 이야기. 영화되지 않을까요? 아. 너무나 영화적인 어떤 그렇죠, 이야기들이 그렇죠. 많아서. 극적인 부분이 네. 굉장히 많아서 영화화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톰 행크스 같은 배우가 이 앨런 스톤 역을 맡아서 연기한다라면 뭐 네, 굉장히 네.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근데 게다가 굉장히 사실이고 전부 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감독은 너무- 크리스토퍼 놀란이 맡아야 되지 않나 생각. 아 그렇네요. 네, 놀란 감독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보게 됩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얼마 전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핵 폭탄을 만든 그 과학자에 대한 맨하탄 이야기가 프로젝트. 있는데, 네, 맨하탄 네네. 프로젝트, 미스터 맨하탄이라고. 네네네. 근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CG 기술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오. 그래서 뭐 트럭이 뒤집어지거나 네. 건물이 무너지는 걸 실제로 세트를 만들어서 찍어요. 아하. 그래서 영화가 처음에 제작 발표가 됐을 때 많은 전 세계 영화 팬들이 걱정했어요. 그는 어쩌면 진짜로 원자 폭탄을 터뜨릴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한 관심도 끌어왔고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속에서 이 영화를 기다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과학에 관한 어떤 냉정한 과학적인 데이터들도 중요합니다만 박사님이 들려주시는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이 좀 더 과학에 빠져들고 또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찾아보면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뒷면에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묻혀져 있을 거라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대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호의 그 발사 장면 몇 분만 보고 이렇게 그 화염의 불꽃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이야기로 바로 그 이야기를 부탁드리려고 했거든요. 네네.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우주 과학 기술로 다시금 돌아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다누리의 발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자 우주에 대한 관심, 우리도 세계 7번째에 들어가는 우주의 발사체를 갖게 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자로서 우주 탐사를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21년, 2022년만큼 TV에서 우주에 관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21년에도 지금 누리호 1차 시험 발사가 10월 21일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2022년 6월 21일에 2차 시험 발사가 모든 게 순조롭게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을 했고, 그리고 8월에는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드디어 달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이 지금까지는 지구에 굉장히 붙어 있는 궤도, 지구 저궤도와 지구 정지 궤도에 밖에는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접 궤도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우주 영역이 이번에 다누리가 달에 무사히 성공적으로 올해 12월에 도착한다면 우주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의 우주 영역이 지구 근처의 요만한 땅이었다가 달까지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미지의 세계에 대한 꿈을 계속 보여주고 현실화시키는 것을 이번엔 달이었지만 그 다음에 화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행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 번개면 바깥일 수도 있죠. 거기까지 가보는 꿈을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보여주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불어넣어주고 그런 일을 하기에 우주가 가장 적당한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기에 가장 적당하고 지금 시기가 또 우리나라 우주의 황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누리호가 성공한 이 즈음에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정책 이반자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주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조금 고무된 상태거든요. 저도 사실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 7번째 그 우주 발사체 성공을 하고 나서 약간 고무됐어요. 네, 우리나라가 이 정도도 네. 이렇게 뿜뿜 하는 게 좀 있죠. 그 최근에 과학자들 만나서 실험도 농담했는데 그럼 7개 국가가 만나서 그냥 우리끼리까지만 하고 전 우주는 7등분 하자. 그리고 8번째부터 안 받아주는 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자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에 무엇을 보내는 거, 달 탐사를 하고 화성 탐사를 하고 이러는 것이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준이 국제적인 위상이 이만큼 높아지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한테도 조금 어깨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아직 가야 될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주가 미지의 탐험 더 가야 할 영역이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주의 그 많은 지식들 다크매터 이런 것들 블랙홀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 미지의 지식이 여전히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안에서 아웅다웅 싸우지 않고 좀 더 큰 세상을 꿈꾸면서 넓은 아량으로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타계했던 일본의 작가 다치바나 타카시라는 작가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구 바깥으로 나갔던 우주선에 탔던 우주 비행사들을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머물고 있을 때와 우주에 나갔다 온 뒤에 변한 것이 무엇이냐를 질문하거든요. 작가에게 어떤 사람이 묻죠. 왜 이런 책을 쓰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100년 후에 인류는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했는데 그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냐. 그런데 100년 후에 인류는 지금 우리가 못하는 것들 중에 무엇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을까? 그건 아마도 우주여행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의 생각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해 보면 100년 후에 인류가 어떤 생각들을 하며 살지를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흥미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그 책을 집필해 나가거든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상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우리도 이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갖게 됐고 또 우리의 어떤 그 발사체를 갖게 됐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영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데 과연 우주로 발사체를 보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는 없겠죠. 이 책의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주 발사 계획을 중지하려고 하는 과학자들 앞에 17살 된 소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이 명왕성 탐사를 계속해야만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때 많은 어른들이 묻습니다. 이 17살짜리 어린 소년에게 누가 시킨 거니? 너 뭐에 이 자리에 온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어린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이 뭔데 나의 꿈을 산산조각 내느냐? 내 꿈을 무너뜨리느냐? 우주라는 곳에서의 발견과 계속되는 도전은 단순한 효율적인 경제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 호라이즌스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여정 황정화 박사님과 함께 우주에 대한 이야기, 명왕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